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밤사이 시장은 어떻게 뭐 TSMC 실적의 영향을 우리도 받았고 미국도 네. 받았다라고 봐야 되나요? 바야흐로 반도체가 돌아왔다. 반도체 is coming again. Forever. 네. 자, 오늘의 하루의 한마디는요. 네. 세상은 다 반도체. 오늘 우리 장이 다시 한번 전자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하루입니다. 네. 더구나 차주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대기하고 있어서 그쵸. 그동안 주춤했던 반도체, 메모리, 특히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불을 뿜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뭐 실적도 중요하고 환율도 중요하고 또 트럼프의 행보, 중동의 이란 이슈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기승전 펀더멘털입니다. 네. 제 눈에 들어왔던 경제 지표 중에 하나 차트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뭐죠? 네, 각 지역마다 제조업 지수가 있죠. 네, 뉴욕의 가장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네. 비슷하게 뉴욕 제조업 지수입니다.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데 오른쪽 보시면 기준선 즉 0을 우상향하고 있죠. 오, 추세적으로. 그러네요. 자, 제조업 지수는 미국의 지역별로 수축 국면에 있는 것도 있고 확장 국면에 돌아선 것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기준자 보면 뉴욕의 제조업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다. 자, 추세가 상승 추세라는 것이 하나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죠. 네.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연준의 3월 달 동결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시장에 혼선돼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속내에 있는 펀더멘탈 잊지 말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펀더멘털 하면 또 우리 펀더멘털 좋은 기업들이 모여 있는 건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 네. 앱세븐 기업들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투자의 아이디어를 이분이 늘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했는데 자 오늘 한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너무 아쉬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우리 교수님이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제 회장 역할로서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 월모부를 자주 결석을 하셨어요. 예, 바쁘시고 또 출장도 많으시고 또 세미나도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본업에 집중하시겠다. 그 본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본업은 학교에서 네, 교수님이시죠. 학생들 가르치는 네. 거고요. 한국의 거버넌스를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일에 더 집중을 하시기 위해서 월모부를 한 4년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찾아보니까 네. 처음 방송했던 게 네. 2021년 가을. 그때 이제 S&P가 한 4,500 정도 네. 됐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2022년은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이 6,900. 한 네. 4년 조금 넘었고 그 복리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항상 뭐든지 복리로 계산해 보니까 4년 남짓하는 기간 동안 S&P 지수가 한 연 11% 12%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뭐 미국이 한 그 정도 성장을 하니까 역시 미국 주가는 장기 투자에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식도 됐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이유는 작년에 대한민국이 상법 개정이 됐지만 네. 여전히 반칙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서 올해 그 이 상법 개정의 정신 원칙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그 할 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국회에서 되게 중요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네. 그런 쪽에 좀 일을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나 아쉽지만 우리 이남 교수님은 더 이제 거버넌스 관련한 키워드로 더 많은 곳에서 활약을 할 예정이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글로벌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어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 되게 쉬운 문장이에요. 네. 그래서 don't fall in love with your company. 아.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시장 같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시장은 항상 fully 투자하는 게 맞지만 그렇죠. 내가 어느 한 종목에 너무 꽂혀서 그 종목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객관성을 잃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령 우리 빅테크도 7종목인데 요즘 구글이 잘 나가죠. 그래서 구글 한 종목에만 내가 배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동안은 또 엔비디아가 잘 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 미국의 기업은 너무 좋은 회사가 많고 빅텍 내에도 인력이 다 훌륭하고 또 나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분산해서 다양한 종목을 갖고 있는 게
그 리스크도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네. 뭐 이게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그런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기사 중에 블랙락의 이제 총 자산이 2경, 즉 ETF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한 종목의 집중 투자보다는 이제 그 업종과 산업을 사는 그런 투자로도 이제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실상은 몇몇 분들은 머리로는 그러면 안 돼라고 하지만 기업을 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CEO의 일론 머스크 같은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맞아요. 회사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내가 사랑은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기업의 그 CEO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네.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리스크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테슬라, 알파벳의 5대 리스크. 네, 이게 이제 뭐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죠. 알파벳 맞아요. 요즘 뭐 구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크게 봐서 네. 미국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 이제 그거는 지금 이따 말씀드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결국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빅테크가 원래 R&D 중심이고 설비 투자는 안 하는 기업이어서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는데 월가가 되게 이 모델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한 TSMC 같은데 이제 그 반도체 제조 주문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설비 투자마저 이들 기업이 집중적으로 하면서 자산 경량화에서 자본 집약적인 모델로 바뀌면 네. 원래 밸류에이션이 페널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페널티를 시장이 부과를 안 해서 이게 언젠가는 그 구체화가 될 텐데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질 텐데 그것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개는 뭐 시간이 되면 되게 펀디멘탈한 얘기인데 네.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쭉 올라가잖아요. 가만히 네. 있어도 그러니까 좋은 업종의 종목을 그러니까 업종이 진짜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산업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제가 90년대 이럴 때 한참 현역으로 일할 때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한국 투자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국 시장이 다이내믹해서 이제 거물들이 좀 가르쳐준 주식은 세상의 주식은 5만 개가 넘지만 네. 네 종류로 다 분류를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작년에 이제 워런 버핏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것처럼 오늘 우리 이너 교수님이 월모브를 일단 잠깐 은퇴하시는 건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바지끄레기 잡고 모실 겁니다. 보유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메시지를 예, 전달을 해주시는데 그 요즘 뭐 국내에서는 네. 이제 뭐 삼성전자냐 네. 하이닉스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요즘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여기저기서 주식 얘기 다 하시잖아요, 되게. 그래서 야, 이게 화랑장로 화랑장이구나. 근데 이제 반면에 내 종목은 안 오르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분들이 애널들이 이거 확실한 거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확실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인간은 원래 이성적이지 않아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성향이 있고 그쵸. 나한테 내가 액세스하는 정보는 또 제한적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객관성을 잃을 수가 있는데 항상 내가 어느 종목에 꽂혀 있어도 이것이 올라갈 이유 세 가지, 그 다음에 항상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모든 유망 종목도 다 리스크는 있죠. 그쵸,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리스크를 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업사이드 세 가지 이유, 다운사이드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리스크를 항상 내가 챙겨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고, 외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증권사 직원이 영업 직원이나 애널리스트가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피칭을 할 때 네. 종목 사세요. 그러면 항상 그 첫 번째 질문이 What could go wrong? 네가 좋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네. What could go wrong? 뭔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보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우리 대한민국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테슬라 또 네. 최근에는 많이 테슬라 지분 최근 몇 주 동안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내에서. 네. 근데 이제 제가 4년 전에도 요 얘기를 했는데 1, 2, 3은 그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고 퍼가 지금 한 200배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변동성이 높은 거 이걸 내가 이제 견뎌야 되고 일론 머스크 키맨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는데 요즘 다시 또 트럼프랑 또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선거가 가까웠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리스크는 항상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긴장하는 유일한 대상은 그 중국 업체들밖에 없어요. 전 세계의 전통 내연 업체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네. 하니까 BYD 같은데 최근에 보면 국내에서도 광고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BYD 되게. 차 되게 많이 예, 나와요. 차도 많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요 1, 2, 3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네 번째는 이번에 우리 최근에. CES에서도 본 것처럼 엔비디아 같이 잘. 새로운 업체들이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자율주행 시장을 진입하는 거 뭐 네. 심각한 경쟁이고 근데 다섯 번째는 당분간 계속 수익성이 안 좋을 거예요. 왜요? 전기차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요즘 역풍을 맞고 있고 자동차업은 이익이 원래 많이 안 나는 거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건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알고 있고 요건 이제 제가 이나무가 보는 리스크인데 우리 빈센트가 보는 리스크, 여더운 앵커가 보는 리스크는 또 틀릴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틀리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리스크를 한번 챙겨보자. 그러면 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최근에 핫한 구글 알파벳의 5대 리스크도 있어요? 알파벳 구글은 제가 4년 전에 그때 제 책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네. 근데 요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리스크. 왜냐하면 독점 리스크죠. 비즈니스니까 이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을 하는데 첫 번째 리스크로 제가 그거를 올렸어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퍼가 이게 한 17배, 18배 하던 게 이제 30배가 됐어요. 내년 이익 기준, 그러니까 올해 이익 기준으로. 네. 그리고 패그 레이쇼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해 퍼를 5년 장기 이익 증가율로 나눈 게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익이 한 17, 8% 증가한다고 애널리스트는 보는 것 같습니다. 패그 레이쇼도 1.8배 뭐 아주 이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낮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돼서 실적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주가가 휘청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 네 번째는 결국 가장 그 기본 비즈니스 모델은 검색이나 유튜브가 이제 광고에 의존하니까 네. 경기가 좀 다운이 되면 이익이 좀 그 둔화가 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AI 부분에 경쟁이 심화되는 거. 뭐 오픈 AI를 확실히 이번에 제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도 그 오픈 AI 대신 이제 제미나이를 이제 채택을 한 거 보면 그래도 항상 미국은 경쟁을 항상 유도하고 네. 그 좋은 사람들이 골고루 여기저기 많으니까 구글도 이렇게 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봤다면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 지금 화면에는 연준의 연준 의장. 독립성, 독립성. 연준의 의장이 네. 누가 되냐. 그래서 뭐 이거는 약간 농담이긴 하지만 Financial Times의 The Next Fed Chair is Donald Trump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임이 되든 간에 네. 뒤에서 조정을 트럼프가 할 것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명하기 전에 다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이 어마어마하게 훼손이 된다는 것은 네. 미국 경제 시스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심각한 문제고 저는 약간 지금 주가 이게 이제 반영이 될 듯하다가 안 되는 것은 조금 부담 요인이다. 요거는 이제 이번에 뭐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그 연준 그 건물 그 업그레이드 네, 할 때 몇 달 지난번에. 전에 두 사람이 좀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라는 거는 신뢰에 기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인스티튜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제도의 안정성, 제도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존경인데 이것이 훼손이 된다면 기업으로 치면 이제 기업 거버넌스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건데 이거는 결국 시장의 주가 전체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해칠 수 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커지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마 11월 그 중간선거를 앞두고 뭐 거의 매일
다양한 그 시장 개입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사모펀드 등 투자자들이 단독주택 그 구입하는 거를 금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는 신용카드 금리를 10%의 캡을 씌워서 제한을 한다. 그래서 JP모건 같은데 CF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용카드 대출은 리스크가 많은데 10% 금리밖에 우리가 못 받으면 그쪽에 자금 공급하는 걸 우리는 급격하게 줄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이제 서민들, 신용 등급이 낮은 그 뭐 개인들 가구들이겠죠. 네. 그 다음에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방산업체들은 주주 환원하지 말고 네. 투자에 올인을 해라. 근데 민간 업체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국방부가 이런 방산업체랑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을 지금 넣을지도 모른다 그러거든요. 당신 회사는 투자에 모든 현금 흐름을 쓰지 주주 환원을 하지 말라. 뭐 과도한 개입이죠. 베네수엘라 같은데 이제 미국 석유사들이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크지 않다고 하니까 네. 엑슨모빌 같은 데는 우리는 관심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제재를 가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벤 버냉키 옛날에 연준 의장 오른쪽은 그 ECB 총재 네. 하던 여성분 그다음에 왼쪽은 제이미 다이먼드가 용기 있게 이번에 일어났어요.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대통령하고 가그진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제이미 다이먼드가 용기 있게 그래서 이제 이런 우군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섣불리 행동을 안 했으면 하는데 하여간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네. 이 작년에도 한번 연준의 독립성 훼손 이슈와 함께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트럼프가 보고 그걸 잠재우기 위한 뭔가 액션을 취했어요. 뭐 SNS 발언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단기간에 그게 끝났는데 이게 완전 이제 연준 의장이 정말 트럼프 사람으로 신트럼프 사람으로 바뀌면 그래서 근데 그걸 경계해서 그런지 작년에는 마치 나는 독립적이다라는 것처럼 그 케빈 헤셋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뭐 연준의 지금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한다, 파월 의장을 존경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금리도 더 뭐 많이 내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시장이 아 뭐야 금리 안 내려가 이러면서 또 실망해서 또 그때 또 주춤주춤했었거든요. 이게 뭔가 되게 줄다리기나 이 스탠스를 어떻게 연준이 유지해야지 시장이 불안전하지 않을지가 올해 시장이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케빈 헤셋은 네. 줏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 폴리마켓에 이제 프리딕션 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보니까 케빈 월시 지금 쿠팡 독립이사하는 네네. 분하고 케빈 헤셋하고 지난주는 막상 막하했는데 배팅 마켓에서 지금 케빈 월시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올라갔어요. 근데 이건 누가 되든 간에 트럼프는 뒤에서 그 조정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리스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뭐 알고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을 볼 때 되게 중요한 리스크다. 이제 월가는 원래 그 자본집약적인 투자를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주주의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가 미국 기업들은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월가의 그 선입견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R&D 투자나 다른 M&A는 적극적이어도 설비 투자에는 항상 조심하고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아시아나 독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아웃소싱을 많이 하죠. 왜냐면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애플과 이제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 뭐 올해 영업이익이 한 150조 원 정도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순이익이 한 100조 원 나면 지금 시총이 어제 우선주까지 더하면 950조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퍼가 8배에서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볼 수 네. 있고 애플은 최근에 주가가 주춤해도 퍼가 31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밸류에이션이 3배 차이 나는 것은 물론 거버넌스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미국의 금융시장은 이제 애플을 한 수 내지 두 수 위로 높게 보는데 가장 큰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다. 애플은 직접 제조는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반도체 제조를 좀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같은 건 자기네가 전에부터 그 iOS는 해왔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 마케팅, 고객 관리, 그다음에 애플 서비스에 되게 집중하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고정 자본을 안 갖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월가가 좋아하는 자산 경량화 모델, asset light 모델인데,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 대한민국 다음, 삼성 다음은 독일, 일본 같이 전 공정을 수직 계열화 시켜서 네. 심지어 부품까지도 자회사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자회사가 관리하는 그런 하청업체한테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잘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여돼요. 그래서 실제 전체 그 재무 상태를 보면, 상태표를 보면 그 총 자산 중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형 자산, 설비 투자가 이제 그 재무 상태표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삼성전자는 한 30-40% 돼요. 총 자산 중에. 근데 애플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그 금융시장이 자본집약적인 기업에 좀 야박하게 점수를 주는 이유는 설비 투자가 많이 되면 고정비가 많아지면서 이익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올해 좋아서 좋긴 하지만 6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거는 전혀 예상을 그랬죠. 못했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항상 시장은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뭐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항상 예외 없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한번 보죠.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건데, 지난 2020년부터 이게 이제 10억 달러 기준입니다. 미국 그 빅테크 기업의 설비 투자.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뭐 꾸준히 우상향은 하지만 2023년 이후로 완전히 그냥 위로 치솟는 모습. 그래서 반면에 가장 밑단에 있는 굵은 파란 선은 애플. 그러니까 애플은 R&D는 300억 달러 한 50조 원씩 투자를 하지만 설비 투자는 여전히 거의 안 하는 모습. 네. 반면에 다른 빅테크, 여기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쑥색, 그린색 컬러는 아마존이고 그 밑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러니까 이제 설비 투자가 특히 올해 것까지 업데이트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2025년까지 업데이트가 되면 네. AI 설비 투자 증가로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자산 경량화해서 자본 집약적 모델로 바뀌는 모델. 이제 이것을 시장이 아직은 페널티를 가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근데 얼마만큼 페널티를 부과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언론들이 이런 지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요 점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 같은 데가 원래 설비 투자 안 하던 데인데, 물론 그 구글 클라우드는 있지만 네.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17배이던 게 30배가 된 것은 물론 AI의 장기 성장성의 모멘텀이 엄청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밸류에이션을 너무 후하게 쳐주는 게 아닌가. 20배, 25배가 적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네,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자산 경량화 모델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월가가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줬던 이 모델이 유의미했는데, 트럼프가 바꾸려는 세상에서는 이 공장이 없거나 제조업 기반이 없으면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먼저 트럼프 시대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 설비 투자의 집중적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하물며 외신에서는 항상 뭐 기사는 좀 빠르니까요. 오히려 트럼프의 레임덕을 올해를 기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보호무역주의는 더 이상 밸류에이션을 주지 않고 다시 자유무역주의에 밸류에이션을 준다면 지금 빅테크들의 이런 설비 투자의 과대함이 나중에 또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거든요. 여전히 월가는 그때 가면 또 아니야, 우리 모델이 맞아라고 해서 세상을 또 선도할지, 아니면
월가 자체도 좀 객관적으로 볼지 경험담으로 보시면 어떠세요? 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건 이미 2, 3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됐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이제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컴백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제 더 가속화되는데 가령 TSMC도 어제 목요일날 실적 발표하면서 공장을 원래 6개 짓고 있는 걸 4개를 더 추가하겠다. 이제 네. 미국의 압력이죠, 되게. 이제 이게 좀 더 가속화돼서 결국 평가는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 할 것이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좀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되게.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을 좀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이제 원래 그 컨설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인더스트리 어펙트라고 그 산업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는 아니면 그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그 커리어 관련돼서 상담할 때도 그래요. 좋은 업종을 골라라.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가듯이 좋은 업종에 있으면 경쟁이 심하고 견디기 힘들어도 좋다. 그래서 그 초우량 기업은 예외 없이 고성장 기업에서 고성장 산업에서 탄생이 됐고 뭐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그다음에 오늘 실적 발표한 TSMC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에 대한 관찰, 분석을 잘해야 되고 그런 얘기도 해요. 고성장 산업에서 중간 정도 하는 회사가 오히려 사양 산업에서 1등하는 회사보다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이 길게 보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TSMC 어제 실적 발표될 때 지금 AI 관련된 매출액을 10% 상향 조정을 했고 10% 포인트. 그다음에 장기 매출 전망도 연 20% 증가 예상했다. 지금 25%. 설비 투자도 상향 조정을 하고 원래 TSMC가 좀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리비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업이 그래서 TSMC 주식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입을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되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저희가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저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성공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은 뭐 아마 갖추는 건가요? 3%그 구독자 청취자분들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항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 호기심. 제가 또 호기심 대망인데. 그 호기심 많으면 투자 잘해요, 되게. 그리고 호기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 그럴까? 내가 이제 그 관찰하는 능력.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새로 괜찮을 것 같으면 관심을 갖지만 그와 경쟁하는 회사는 무엇일까? 그거로부터 타격을 입는 회사는 무엇일까?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다음에 결국은 내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부지런한 자세. 그러니까 가령 지금 삼양식품의 불닭라면이 나왔을 때 네. 딱 처음에 그거를 테스트해보고 시식을 해보고 네. 야 이거 될 것 같다.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 삼양식품과 이 농심 주가의 그 엇갈림 장기적인 명암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네. 테스트를 해보는 거.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가 4, 5년 전부터 얘기했을 때 시승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BYD를 시승을 해볼 때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호기심,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관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신제품을 계속 체험하는 그런 부지런한 자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투자가 일상화가 되면 되게 즐겁고 항상 기업이라는 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활화하면 되게 투자도 재밌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떤 주식을 골라야 하는지는 지금 4분법.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전에 이정 교수님의 이 인터뷰를 많이들 매주 보셨던 분들은 요거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한국의 미국 그 기라성과 헤지펀드들이 엄청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저도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 수만 개 주식이 있지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혼란스럽거든요. 내가 어떤 종류의 기업에 내가 투자를 했는지. 첫 번째는 좋은 기업, 나쁜 기업. 그러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되게 성장도 많이 하고 이익도 많이 내고 그 회사를 믿을 수 있는데 근데 불행히도 한국은 이런 좋은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좋은 기업이 많고
나쁜 기업은 그다지 안 많은데 한국은 좋은 기업이 최근에 조금 경쟁력이 강화됐지만 우리는 좋은 기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결국은 얼만큼 주가에 녹아 있느냐, 이제 밸류에이션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좋은 기업도 가령 지금 뭐 반도체 사이클이 하이닉스가 되게 좋잖아요. 네. 좋은 주식이 좋은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주가가 뭐 지금 7, 80만 원인데 이게 15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이 아니고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이 될 수 있죠. 밸류에이션이 꽉 차면. 네. 근데 나쁜 기업도 너무 펀디멘털이 안 좋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더 나쁜 뉴스가 악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단기간 급등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장기적으로는 우리 투자가들한테 권하는 것은 좋은 기업을 찾고 네. 그 가운데서 좋은 주식일 때, 그러니까 엔트리 포인트가 낮을 때, 그러니까 TSMC 같은 데는 지정학적인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빠질 때 계속 모으는 거, 이제 그런 전략을 하는 건데 아주 선수,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투자가들은 나쁜 기업, 그러니까 시클리컬한 주식들이 보통 나빠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이익이 별로 안 넣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악재가 너무 노출이 되면 주가가 너무 바닥에서 주가가 몇 배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건데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이 수익은 많이 내는데 일반 투자가들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요걸 한번 그 뭐 투자 동호회나 모임 같은 걸 하면 요걸 4개 분류하는 거를 한번 또 생각해서 어디에 내가 들고 있는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이 포함되나 그런 것도 고민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앞단에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은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은 이제 타이밍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선과 차악은 뭡니까? 둘 다 좋으면 좋겠지만, 경험적으로 내가 이 바닥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타이밍상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더 중요한지 경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유, 오늘 뭐 날카로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인데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차이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가가 뭐 2022년 같은데 많이 빠졌죠. 테슬라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서학개미들이 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성과를 얻는 게 좋은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 펀디멘털.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도 옛날에는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을 좀 찾았었는데 그분이 바뀐 게 좋은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 왜냐 앞만 좋은 블루칩도 1, 2년 기다리다 보면 30%씩 주가 빠질 때가 항상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게 제일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가신다니까 제가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갖고 계속 짓궂어지는데. 자, 뭘 그러면 또, 뭐. 좋은 기업은 오늘 서두를 딱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 좋은 기업은 사랑이 사랑해도 빠져도 됩니까? 되냐고. 이럴 줄 알았어. 근데 항상 안 되죠, 안 되죠. 의심을 하고 사랑을 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다라고 하지만 그게 계속 좋은지, 예, 계속 좋게 유지가 되는지를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예, 사랑은 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인 시선을 바라보되 그 이면도 아까 봤잖아요. 사야 되는 이유 3개, 리스크 5개. 네. 리스크를 더 많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 저는 이제 뭐 리스크도 기회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회 5개. 자, 오늘, 긍정적인 마인드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쉬운 또 이남우 교수님을 보내드려야 될 시기가 왔는데 저희 또 제작진이 이남우 교수님이 가시니까 자그마한 선물을 또 준비해서 선물 증정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박스만 이렇게 해서 예쁘게. 아이고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가장 고생하셨고 사실 저는 감사패라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월모브의 뭔가 이러한 근간을 마련해 주시느라 그동안 새벽에도 그리고 사실 해외 출장 가셨을 때도 늘 열심히 또 준비해 주시고 하셔서 진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저희 제작진을 대신하여 제가 드리겠고 이거 뭐 별거 아니지만 예, 선물로 간직해 주셨습니다. 어이, 간직한 게 감사합니다. 아니고 먹는 겁니다. 잘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매주 금요일마다 사실 이남우 교수님이 나오시면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하시면서 출근길에 좋아하셨던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참 투자의 해안을 마련해 주셨던 우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젠가 다시 또 월모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금요일 시간 함께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